네, 안녕하십니까. 베가스 폭력의 미국 주식 이야기 베가북스랑 S24 랜선 콘서트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47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음악을 잠깐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시더라도 음악 좀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0일이고 현재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아마 한국 시간은 11시, 오전 11시쯤 됐을 것 같네요. 처음 하는 라이브라 가지고 약간 미숙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공제자로 참여한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에 제가 썼던 이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는 초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공제자로 참여해서 집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 일단 챕터 1은 역사를 되짚어보기, 그리고 불황이 뭔지, 그리고 미국 내에 있었던 주요 위기 사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약들, 그리고 챕터 2로 가면 2019년 미국 시장이랑 2020년 미국 시장 전망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전망이 아마 3월 초 정도 한창 그 미국 주식 시장이 하루에 10%씩 막 빠지고 지수가 이럴 때 아마 적은 거라 가지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 그때는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좀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이런 불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불황을 이겨낼 것인가, 불황을 이겨내는 투자 대안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으로 이제 월세 만들기. 주가 이제 배당주 투자가 되겠죠. 먼저 나왔던 이 미국 배당주 투자 책을 보시면 아마 더 상세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배당 투자에 맞게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짤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황의 시기에 가장 좋은 배당 투자들, 그리고 배당 성장주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섹터의 배당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좀 특이한 우선주에 대해서 일단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황에 강했던 섹터들은 어떤 섹터였나, 그리고 이제 종목도 살펴보고 이전 미국 주식 역사 속에서 불황을 이겨냈던 주식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불황을 대비하는 안전판 채권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채권 투자라는 게.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 많은 자금들이 이 채권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 불황에 대비하는 안전판인 채권 투자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은 부분을 주식책이지만 할애를 해가지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에 대응하는 2000여 가지의 방법 중에 우리가 주로 손쉽게, 초보 투자자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그로는 미국 주식 기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세금, 한국 중심의 이제 세금, 배당 소득세라든지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Q&A로 정리하는 미국 주식 살펴보기.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얼만큼 빈도수가 잦았던 걸 미국 주식 카페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책에 한번 다뤄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불황인지 아닌지 코로나19 덕분에 알게 됐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연일 뉴스에서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근데 불황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경기 침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서술하는 경우에는 GDP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보다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경우. 이번에 여기 NBER에서 2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미국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고, 근데 이 불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무관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느끼기엔 나는 뭐 지금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황으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실직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레이오프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실직 상태에 있으면 그건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이 불황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황이라는 게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는 거. 근데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건 이제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되는 거. 그게 이제 주식시장도 이펙트가 돼가지고 또 뭐 하락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뭐 크게는 뭐 유람선 주식들 같은 경우 50% 60% 하락을 하고,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단어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만약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2011년 폭락장에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뭐 유로존이 망하니 흥하니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돌이켜 와서 보면 그 당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주식 사기에 참 좋은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딱 두 가지만 다루고, 1929년 대공황이랑 대자가 들어가니까 일단 다루게 되는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기 이제 대공황 시기 때 보면 그때 이제 다우지수 흐름이 거의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이 나가지고 회복하는데 25년 3개월. 뭐 성질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숨 넘어가는 시기였겠죠. 25년을 고점에서 만약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지수가 올라오는데 25년이 걸렸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면서 1929년 대공황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10년 주기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위기들이 많았어요. 사람도 보면 이제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항상 잘 나갈 수만 없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뭐 사람 인생도 그렇지만 금융시장도 10년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이런 파도를 타게 돼요. 그럼 뭐 1990년도에도 이런 불황이 있었고 그 8개월가량, 그리고 2001년에도 나스닥 버블이 터지면서 8개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1년 6개월, 이러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항상 오르지만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불황들이 10년을 주기로 이제 찾아왔는데,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이제 위기가 언제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좀 다루고 있고요.
금융위기 시기 때는 이게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5년 5개월 정도 걸렸어요. 2007년 10월 고점을 찍고 2013년 3월까지 이제 회복을 하는데 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 당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위기가 촉발이 됐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저에게는 그 와이프랑 같이 하던 사업이 망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느꼈죠. 이게 왜 이럴까? 열심히 살면 돈을 벌 줄 알았고, 열심히 자기 사업을 이제 운영은 이제 잘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연하게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위기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 작은 사업체 자체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랬던 이제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한 계기가 이제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불황을 이기는 투자 대안으로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이제 월세 만들기, 그리고 불황에 강한 섹터, 그리고 불황을 대비하는 안전판,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2000여 가지 방법들, ETF에 대해서 다루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당 투자의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불황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인데, 배당 성장, 불황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배당금을 주면서 배당률이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갔던.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나눠 가지고 뭐 배당 귀족주니 배당 킹이니 이런 식의 호칭을 붙여줘요. 호칭을 붙여주면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몇십 년간의 성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후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성장을 했던 주식들, 그리고 배당 성장과 아울러 이제 배당 귀족주들,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월별로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포트폴리오를. 여기 보면 이제 언급했던 게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에 이제 배당금을 주는 MKC, ELC, MDT를 이렇게 이제 사고, 그리고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금을 주는, 요즘에 이제 한창 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소독제랑 그 청소 용제를 이제 만드는 그 콜게이트라고, 콜게이트 올리브팜 이 주식, 그리고 이제 ABT, CLX 요걸 이렇게 사면 이제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맥도날드와 WBA, 그리고 이제 월마트랑 그 펩시, 이렇게 이제 주식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불황을 넘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기업은 공부하기가 싫고 그냥 배당 성장주 위주로 그 각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ETF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뭐 자세한 내용은 뭐 ETF.com이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티커들을 좀 열거를 해 놓은데, 책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들은 뭐 주로 이제 배당을 잘 주는 주식들. 그 ETF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운용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1% 이제 운용 보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20년, 30년을 투자했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 운용 보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률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운용 보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운용 자산도 중요해요. 운용 자산이 왜 중요하냐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사고 팔지를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많은 그 돈들이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는 운용 자산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자기가 소액 투자자라 그러면 주가가 비싼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참 힘들겠죠. 뭐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 ETF를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돼버리면 투자하기 힘들다는 거. 45불이라든지 55불 정도만 돼도 분할 매수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고를 때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자산이랑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만큼 그 ETF를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보수, 운용 보수가 얼만큼 지불이 되는지. 운용 보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도 얼만큼 나오는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76%인데 S&P 500 사더라도 거의 1.9% 정도 지금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유 종목이 DGRO인데 478개 종목. 이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S&P 500도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배당 성장주라든지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이런 ETF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건 왜 불황이 오는지, 그리고 이 불황일 때 왜 우리가 유틸리티 섹터랑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경기가 항상 이렇게 등산을 하듯이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쭉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다고. 그러다 이제 정점에 오게 되죠. 30대 정도. 그렇게 되면 애도 낳고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에서 이제 정점이 온다고. 정점이 오면 또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미 공식적으로 이 불황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 2주만 있겠죠. 지금 상황은. 그럼 그랬을 때 가장 역사적으로 좋았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 레세션 기간에는 필수 소비재,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불황이 왔다 가지고 밥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빵을 사 먹더라도 계속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돼요. 불황 왔다고 하루 2끼 먹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쓰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걸 취급하는, 그리고 우리 일생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제품들을 만드는 이 필수 소비재들이 불황에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 뭐 불황이 왔다 해서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불황이 오더라도 뭐 치과 가서 이빨 빼야 되고, 불황이 오더라도 뭐 감기약은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들은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꾸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우리가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수돗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가 불황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불황이 안 좋은 섹터들. 근데 요즘 좀 많이 달라졌죠. 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전과 달리 테크 주식들도 레세션 기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산업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이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돌아갔던 걸 바탕으로 해서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지금이 이제 불황의 시기라 그러면, 지금 불황 시기라 해서 이 불황에 관련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격이 싼 이 레이 사이클 때 아마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 앞으로 나가서 투자를 해야지만 자기가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이제 만약 팔려고 한다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불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불황 이후를 대비해야겠죠. 그럼 불황이 왔다고 해서 지금 불황에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것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구간에서 좋아질 주식들, 여기 보면 은행 섹터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자유소비재, 그리고 테크, 산업재, 소재 산업들, 이렇게 이제 열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 뭐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연구를 하면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고 그리고 언제쯤 진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에도 나왔는데 미국 내 매출 100% 비중인 기업들을 10개를 좀 이렇게 책에는 뽑았는데 이유가 뭐냐? 미국의 매출이 100%란 건 환율이라든지 기타 글로벌 상황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미국 내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다도 마찬가지죠. 한국 내 매출이 100%인 기업들 그리고 해외로만 판매를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휘둘리죠. 미국이 뭐 기침을 하면 한국은 뭐 감기 몸살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국 내에서 100%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 10가지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CBS라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도 샀지만 그 미국 도시들 곳곳에 이제 있어. 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국 체인점. 그리고 엔텀은 이제 보험회사고 서던 컴퍼니는 유틸리티 회사.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로스톤은 뭐냐면 재고 떨이를 파는. 그러니까 값싸게 불황이 강했죠. 만약 자기 주머니 사정이 예치가 않다 그러면 뭐 옷도 싼 옷을 살 거고 신발도 이제 싼 신발을 살듯이 로스톤은 이제 2월 상품들을 취급하는. 그리고 달러 제네럴 같은 한국의 다이소 뭐 1000원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달러 뭐 2달러짜리 제품을 판매하는. 퍼블릭 스토어지는 뭐냐면 창고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이것저것 이게 많이 싸들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스토어지 그러니까 자기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잠시 보관을 했다가 짐을 보관했다 뺄 수 있는 그 뭐 집 잃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스토어지 이런 것도 불황에는 좀 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센텐 코퍼레이션, 페이첵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월급 명세서를 이제 발급하는 그러니까 월급을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 오토존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크로그는 미국 제2위의 슈퍼마켓 체인이. 이렇게 이제 미국 내 매출 100%인 기업들을 이렇게 책에서 이제 서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쓴 부분인데 채권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채권이 뭔지. 채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어떤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약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원금도 이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금은 보장이 돼요. 거기다 플러스 이자. 요거 이제 채권. 여기 보면 옆에 미국 국채인데 여기 보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 발행을 해요. 요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인데 트레저리 본드라고 1967년에 이제 나온 채권 증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자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채권 수익률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 3%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산다 그러면 3%를 10번을 받잖아요. 10번을 받기 때문에 300달러의 이자를 10년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이제 30%의 수익을 이제 확정 짓는 상품. 그리고 1년에 3%지만 10년간은 그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300달러의 이제 수익을 받는다는 거. 요건 이제 채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참 뜨거운 감자인데 뭐 장단기 금리 차, 장단기 금리 역전, 뭐 10년물과 2년물 금리 이게 참 쪽집게처럼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매번 맞췄어요. 194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다음 불황이 올 때 다시 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짧은 레세션이 왔고 불황이 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왔고 그리고 1990년도도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왔고 IT 버블도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고 난 뒤에 왔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 장단기 금리가 작년 8월에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썼지만 조심해야 될 구간이 이제 진입을 했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찍 왔겠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2020년은 불황이 올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어떻게 맞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채 10년물,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왔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이렇게 요게 아마 요 당시가 2019년 작년 8월 5일자 미국 이제 금리의 곡선을 이제 쭉 이어놓은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 이제 1개월물이 2%, 그리고 2개월물이 비슷하죠. 그리고 3개월물이 거의 2%. 그런데 재미난 게 6개월부터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그때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채권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 누군지 몰라도 이 채권을 사고 있다는 거죠. 채권을 사고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 불황이 오는데 만기가 짧은 채권을 사면 그 불황 시기에 채권으로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긴 10년짜리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황이 오더라도 이 시기에 이자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이제 돈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도 이제 강세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일단 채권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불황이 온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8월 5일날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버트가 이제 났다고 하는데 이 일드 커브가 역전된 후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던 거예요. 이 쪽집게처럼 뭐 항상 이게 맹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매번 여기 보면 1968년에도 왔고 1973년, 78년, 80년, 88년, 2000년, 2006년 이렇게 1년 2개월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된 다음에는 꼭 불황이 왔다는 거죠. 이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 여기 아까 말했던 요 2년물까지는 이제 단기 채권이라고 하고 10년 이상을 장기 채권이라고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신호 자체가 불황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신호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십니다. 다음에 만약 불황이 찾아올 때 아마 참고를 하시더라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1년 단위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이제 금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금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가 작은 단기 금리는 이자가 낮아야 되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리 곡선이 그려져야지 이제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달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어차피 2월 달은 이제 불황이 왔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얼만큼 자신이 대비를 하고 있었던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2020년 3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금리 곡선을 이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 금리 평탄화가 되고 뭐 1년 뒤에는 불황이 찾아왔다는 걸 우리가 이전 역사 속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리 곡선으로 회귀할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는 신호를 주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1년 뒤에는 불황이 오고 그리고 정상적인 금리 곡선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불황이 이제 경기 침체가 과속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변하는 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불황을 대비를 할 수 있고 불황을 유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앞당겨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불황이 왔을 때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 될 경우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이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조절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왜 그러냐. 이 채권을 매입하고 돈을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앙은행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 둔화가 될 수가 있고 경기가 과열이 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했던 이제 연준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 이자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각종 통화량도 조절을 하고 물가도 이제 조절을 하는데 경기 둔화가 되면 국채를 막 매입해요. 시중에 풀려 있는 국채를 매입하게 되고 돈을 풀어주면 돈이 돌아다니죠. 이 돈이 돌아다니면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개인하고 기업들이 돈이 돌게 되면 내가 쓰는 돈이 남에게는 인컴이 되잖아요. 수입이 되듯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경기 둔화 시기에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을 하고 현찰이나 현찰을 풀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야 되겠죠. 빨아들여야겠죠. 그러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채가 주식보다 이제 매력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여기는 국채가 매력이 없어지겠죠. 왜냐?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1% 됐던 게 3%라면 2% 더 비싼 쪽으로 돈이 쏠린다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를 하고 현찰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면서 경기가 막 버블이 일어날 걸 이 중앙은행이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채와 기준금리를 통해 가지고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3, 6, 9, 12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결정하고 경제 전망이 어떻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두 가지 법적 의무가 뭐냐면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에요. 그걸 이 미국채와 통화량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두면 이후에 채권이랑 주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기 레포 시스템, 이건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헤지펀드나 중소은행들 말은 좀 어려운데 다시 산 걸 되사준다는 의미인 거죠. 리퍼체이스 에그리먼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채 보유자가 있으면 이 국채 보유자가 국채를 팔지 않고 뉴욕 연준에 맡겨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이제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뉴욕 연준은 이제 돈을 줘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내일 뭐 등록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중소형은행한테 10%의 그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현금을 가져가 버리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저번에 이제 파생상품 투자했던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팍 튀더니 원유가 마이너스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 그런 돈들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뉴욕 연준에 맡기고 돈을 받고 이자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레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정일은 뭐 하루 단위, 7일 단위, 14일 단위, 28일 단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연장이 가는데 계속 이걸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중에 이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CDO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보면 은행들이 뭐 주택담보대출도 하고 크레딧 카드도 발급해주고 회사 채권들은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채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합성을 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주택담보대출도 넣고 크레딧 카드도 넣고 회사채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CDO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2% 내지 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상품을 만드는 게, 예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던 이유도 이렇게 이제 CDO를 만드는 거예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뭐 지나가는 개도 뭐 집문서를 물고 다녔다는 듯이 이렇게 뭐 댄서 같은 경우에는 집만 5채가 그 실수요가 아닌 이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은. 근데 갑자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 변동금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집을 이제 5채 사고 팔면서 계속 이제 버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끊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 상품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채무자들이 이자를 내야지 이걸 샀던 사람들이 어떤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 상장 채권형 ETF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미국채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채권 그리고 회사채 이걸 이제 미 연준이 사준다고 해가지고 요즘 ETF가 아닌 직접 그 펠런 천사들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는 왜 그러냐 하면 연준이 이 회사채는 못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컨으로 어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재무부하고 공동 출자를 해 가지고 재무부가 10%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그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죠. 이게 고유율 회사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네들 금리가 튀어버리면 이 주식시장도 위험하게 돼요. 왜냐? 이자가 높다는 건 사주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율을 높여야지만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 3%만 해도 서로 살려고 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고유율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자가 높아야지만 팔리는 채권. 이게 이제 금리가 튀어버린다는 건 어떤 부도날 기업이 많아진다는 거. 하지만 이자율은 높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 나라별로 이제 채권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풋옵션과 콜옵션 비율 이 이야기가 가는 이 책에서도 이제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해서 다른데 뭐든지 가유불급이라고 이렇게 튀는 시기가 오면요.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요. 2018년 12월 폭락장 같은 경우도 이 풋콜 비율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보면 뭐 0.4 그러니까 하루에 막 3%씩 변동성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 투자에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Y 차트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1913년에 연준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연준이 생겨가지고 1933년 이제 대공황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을 소지를 못하게 해요. 이전에 이제 금본위제, 금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통화를 남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33년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금을 소지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시키면 돈 가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라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보면 미국이 전쟁은 유럽에서 하고 미국에서 각종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전, 한국전 이렇게 거치면서 달러 가치는 통화량이 계속 이제 남발이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71년 닉슨이 26달러, 25달러로 금을 교환을 해줬는데 못 해주겠다 배째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1913년에 1달러가 지금으로 0.05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이 돈을 더 풀었기 때문에 더 떨어졌다고 한 0.03센트.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1913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돈은 흔해지고 각종 자산들은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빼고는 내가 지니고 있는 현금 빼고는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이 아직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의 61.82%가 US 달러인 거예요. 아직도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0.00을 수렴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종이돈이 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은 가치를 유지를 시켰지만 이런 화폐 시스템은 금과의 고리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를 잃어가는 거죠. 달러는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의 60%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더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불황 이러는데 불황은 짧고 경기호황은 항상 길었어요. 여기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빨간색들이 뭐냐면 레세션 기간들이에요.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 뭐 3.7년, 13.9년, 15.1년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이 딱 나오잖아요. 불황일 때 주식 사면 호황일 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불마켓은 평균 9년, 9.1년이죠. 불황은 1.4년.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거나 아니면 지수만 사더라도 1.4년만 버티면 결국 이길 수가 있던 건데 항상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사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도 불황을 1년을 못 버티다 보니까 팔아버리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바닥이 나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건 하락은 짧았고 상승은 길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뭐 이번엔 다를까요? 근데 글쎄요. 이번에도 경기 침체는 짧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이제 투자 유망 종목,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저는 가는 건 계속 갈 것 같다.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그리고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 같아요. 뭐 종목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매년 1위를 차지하는 섹터들은 없어요. 그러면 2021년은 또 색깔이 바뀔 거고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가 내년에 좋아질 수가 없다고. 그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다 섹터들이거든요. 섹터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때 한 해는 뭐 부동산 리츠가 수익이 좋았다 그러면 부동산 리츠가 수익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 뭐 IT가 좋을 때는 IT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수익률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순환과 아울러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순환을 한다는 거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하는 건 뭐냐 여기 50%가 뭐냐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게 50% 거의. 얘네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 빼고 여기 보면 글자도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이 확대해서 봐도 글자도 안 보이는 495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이런 큰 주식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 왜냐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S&P 500 얘네들만 해도 좋은 애들이야. 좋은 주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중이 낮다는 거. 그런데 이게도 못 드는 계잡주들을 찾아가지고 산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거. 그냥 이걸 사든지 아니면 스파이만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8%예요.
거기다 플러스 1.92% 배당률도 있고, 이 시장도 못 이기면서 항상 계좌합주를 찾는 것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넣어두는 게 좋다. 여기는 어차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 안 하시려는 분들은 안 하셔도 뭐 무방한 거예요.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딱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워렌 버핏의 스승인데, 현명한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잘 알아야 된다. 남에게 회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회사에 물어보면 꼭 막혀버리는 거야. 자기가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1분도 설명을 못해줘.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CEO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약간 또라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AMD 리사스. 주가 올라가는 게 CEO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죠. 역사 속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뭐 워렌 버핏. 뭐 단기 매매도 뭐 돈 버는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사람 중에 투자의 성과를 냈던 거. 뭐 마젤란 펀드로 피터 린치라든지 역사 속에서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냈던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거.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남이 뭐 이야기하면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럴 필요 없다. 뭐 남이 좋다 그러면 막 기가 이렇게 막 팔랑팔랑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안 좋아 보이는 주식이 남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이 남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기업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대중성이 아닌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해라.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뭐 아마존 100불일 때도 비쌌고 200불일 때도 비쌌고 지금 뭐 1700불까지 왔다가 다시 2600불 왔잖아. 지금도 비싸. 그럼 몇 년 뒤에 또 비쌀 거라고. 아마존 뭐 싸게 살려고 한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애플도 마찬가지만. 그럼 뭐 답은 뭐냐? 뭐 분할 매수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한다. 보잉 같은 회사가 그렇게 4분의 1 투망이 날지 누가 알.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리스크들을 유념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모닝스타에서 나온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7가지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꼭 보면 홈런이나 대박을 넣는 거죠. 제2의 구글, 제2의 아마존. 그냥 구글하고 아마존 사면 되는데 꼭 보면 이런 걸 이제 찾아다녀. 만약 마이너스 50%가 되잖아요. 반토막이 나면 100%가 돼야지 수익률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마이너스 50%, 60% 계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리고 하루에 막 20%, 30% 움직이는 주식들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홈런이나 대박을 노리다 보면 항상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돈 쉽게 벌 수 없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끄집어내 소매치기 말고 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이나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좋은 주식 오래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뭐가 다를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고 V자 반등 나왔고, 그리고 역사는 되풀이되고 거품은 터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오기 마련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올라오기 마련이고. 인간은 항상 본성이 욕심이 많아요. 저도 욕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걸 극복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같은 게 반복되는데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번엔 뭔가 다를 게 없나 싶어가지고. 근데 다를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하고 로맨스를 즐겨야 되는데 주식하고 로맨스를 즐긴다는 거. 그 주식이 좋아 보면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지 절대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공포나 탐욕에 빠졌을 때 좀 냉정해져라.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매수, 이게 참 힘든데 이번에 2년 동안 2번이나 있었잖아요. 2019년 12월 폭락장이랑 이번에. 근데 이번엔 그때 폭락을 맞았던 지인들도 이번엔 사야 산 그것도 못 사더라.
이 공포에 매수하는 게 공포에 매도하고 탐욕에 매수하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타이밍을 전 3월 중순부터 이제 그냥 샀어요. 타이밍도를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한 30% 40% 빠지니까 그냥 사게 되는 거죠. 헐값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왔을 때는 이제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 그리고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원금 회복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원금 회복만 되면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결국은 또 그걸 또 반복을 하더라고. 아까 말했던 인간의 본성 반복을 하더라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무시하지 마라. 주식이라는 게 이제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아마존이 계속 비쌀 수밖에 없고 애플도 비쌀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 비싸. 타이밍 자꾸 재면서 쌀 때 3월 중순에 쌌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기업 가치를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기업의 가치는 이후 5년, 1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테슬라 같은 경우 천부씩 막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먹고 자란다는 거.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해라. EPS는 이제 마사지가 가능한 숫자로, 그러니까 뭐 2월 시킬 수도 있고 금액을. 근데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아무리 그래도 돌려막기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되고,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뭐 폭락이 나오더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은 다 어느 정도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두워져가지고 불을 좀 켜겠습니다. S24랑 이렇게 하는 데서 질문을 준 걸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분산이죠. 분산. 섹터별, 지역별, 국가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런 게 엔비디아 사고, AMD 사고, 인텔 사가지고 나는 분산 투자했다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종목을 분산을 시켰지만 이게 세 개가 반도체 섹터잖아. 반도체 섹터가 안 좋으면 AMD,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종목을 샀다가 똑같은 거. 거기다 뭐 나는 마이크론까지 넣었어.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짰다는데 이 자체가 분산이 안 된 거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기준을 분산, 그리고 섹터별, 지역별, 국가별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조정이 한 번 더 올 걸 예측한, 뭐 오겠죠. 굳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조정이 오면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상승이 되면 또 조정이 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제 반복의 역사. 항상 이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북은 언제 내주시나요? 출판사에 문의해 보겠죠. 제가 이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아북수에서 곧 뭐 이북을 아마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리 개념이 궁금합니다. 복리가 뭐냐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금 100원에 10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110원의 이자를 같은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주고 110원의 이자가 되고, 그 이자를 받은 이자의 이자가 더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파워풀해진 컴파운드 인추리스트라고. 3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만약 10만 불에 받는다 그러면 5% 이자를 낸다 그러면 20만 불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10만 불의 원금을 가지고 30만 불까지 5%가 복리가 되면 불어난다는 거. 30년이면. 지금 10만 불로 주식 투자해 5% 먹게 돼가지고 쭉 가면 원금에서 300%가 된다는 거죠. 3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복리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성장주와 가치주, 배당주 간의 시장에서 인지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각각의 전망은 어떨죠? 그리고 각각의 투자할 때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다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성장주는 성장주 나름대로 아까 말했던 포트폴리오 구성도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같이 짜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 한 30%, 가치주 30%, 그리고 배당주 30%, 계잡주 10%. 계잡주지만 완전 계잡주는 아니고 향후 뭔가 이게 좀 덱 같은 그런 게 이제 한 10%. 많이는 넣을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폐가망신인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그리고 주변에서 미국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저도 미국 주식을 한번 시작해봤는데 한전에서 따로 투자해야 되겠죠. 만약 원화로 하시게 되면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요즘 다 한국 증권사들도 한전 수수료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뭐 시스템은 좀 달라도 제가 뭐 한국 증권사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가 막중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미국 주식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은 제가 죽을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염병이 나라를 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는 있겠지만 결국 보면 우리는 제갈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 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많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확실히 국내 주식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것 같아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조심할 부분이 있나요? 뭐 세금 수수료 이건 뭐 미국하고 세금하고 한국하고 세금 제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에 유리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단기 투자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세금을 짠 것 같고 그 한국하고 미국에서 투자에 따라서 세금이나 수수료는 다르다는 거. 그럼 뭐 일단 검색만 해보시고 세무사에게 확인만 해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뭐 종합 과세가 된다고 하긴 하던데 한국에서는 미국은 그냥 법만큼 이제 내면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 브라킷이 있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미국 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고 싶은 주식은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더라.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한금융에서 하고 있는 소수점 매매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ETF 투자. ETF도 개별 종목을 정말 사고 싶으면 소수점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ETF는 조금 약간 좀 느슨하겠죠. 왜냐? 내가 필요 없는 주식도 내가 확실하게 필이 꽂히는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도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아마존 같은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소액을 살 수 있는 뭐 ETF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한국에서는 신한금융 소수점 매매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신종 코로나에 대해 주식은 미래성 있는 투자 방법을 생각해요. 테슬라 주식 사고 싶은데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전은 있는데 지금 가격은 비싸다. 비전만 보고 사기에는 약간 비싸는 건 지금 1000불 정도 되죠. 1000불인데 한 몇 년치 제가 알고 있기는 끌어다가 아마 쓰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싸지면 사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좀 비싸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처럼 애플 바들이 많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보면 이제 광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싸지면 근데 쌀 때는 또 못 샀잖아요. 200불, 100불, 200불 할 때 못 사고 갑자기 1000불 가니까 또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이제 아마존 같은 주식은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렸고 ECMP하고 세피가 있는데 이건 거의 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뭐 여기 제가 한번 보니까 저도 거의 뭐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제 못 느낄 정도 그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내는 세금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불, 100만 불 이제 팔면 20불 정도. 그리고 ECN도
이게 이제 거래소인,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거래를 연결을 시켜주는 데 이제 피를 내는 건데, 이것도 거의 뭐 0.0023%, 만약 500불 정도 하면 뭐 2불도 안 되는, 뭐 그거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수료는 부과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매수 시간은 매수할 때 붙는 게 있고 매도할 때 붙는 게 있어. 그리고 거래 시간이나 환전 수수료 다르고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 정보는 각 기업의 IR, 그러니까 인베스터를 위한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가 가장 잘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또 다른 데서 막 찾아요. 뭐 이걸 잘 모아둔 사이트가 없는 거. 근데 결국은 보면 찾다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의 IR 홈페이지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뭐 환전이나 원화 자동으로 이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초보자가 이용한,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 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한국 증권사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으면,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좋은 ETF는 운용 보수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종목 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순자산 가치인데, 요 USO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한국에도 그 원유 선물 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원유 선물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왜 그런 가격차가 나는지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운용사가 그 운용을 해줄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확 몰려버리니까 그 ETF의 가격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만약 원유 선물의 가치는 1불인데 투자자들이 막 사다 보니까 프리미엄 비트코인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1불짜리가 5불, 6불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얼마큼 가격을 잘 그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해주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은 ETF들, 그게 좋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크로우 같은, 이거 아까 이야기 드렸죠. 매출 100%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주요 미국 주식 중 월배당주, 이건 뭐 리츠 주식들이 많아요. 부동산 리츠 주식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걸 90%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배당으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월배당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게 질문은 간략하게 이야기가 됐고, 오늘 지금 한 8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한 5가지 질문 정도 더 받고 한번 맞춰보죠. 여기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거 보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코로나 1차 피크에서는 40~50% 내렸는데 2차 피크에는 어떨지. 저는 수중 구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반토막까지 날까? 2차 피크도 아니잖아. 1차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뭐 1차 술 마시더라도 장소를 바꿔야지. 1차고 곱창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맥주집으로 가야 2차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꺾여가지고 아예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2차겠지만 지금 그냥 1차가 꾸준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건 어느 정도 옆으로 기지 않을까. 뭐 제가 판단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인지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1차 피크는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가속화를 시킬 뿐이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 보다는 천천히 아마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미국도 80년대 90년대 정점을 찍었어요. 왜냐, 그때는 직접 마켓에 가가지고 뭘 사다 왔지만 요즘 다 온라인으로 배달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은 좀 가속화된다는 거.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자. 기업 가치 산정. 이게 복잡하죠,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얼만큼 아까 말했던 현금이 있느냐. EPS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 현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봐요. 그 기업 가치를 본다면 거기다 플러스 이제 꿈도 썼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프리미엄도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든지 이제 싼 주식들은 없다는 거. 참 요즘은 워낙 이게 투자자들에게 그게 많이 됐죠.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싼 주식 찾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염병은 틀림없이 2차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1차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끝났다는 거죠. 뭐 2차고 3차고 그걸 이제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된 상태, 지속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는 늘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이게 2차다 3차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근데 여름이면 좀 약간은 좀 하얀 곡선을 그렸는데, 오늘도 저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이랑 다른 미국의 여타주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 뉴욕은 락다운 시키고 그리고 마스크 끼게 하고 막 주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관리를 잘해. 중국도 이제 빨리 끝났던 이유가 바로 그죠. 뭐 공산당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미국 지금 서부 쪽 보면 마스크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텍사스나 애리조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확진 건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마스크가 뭐니 이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너나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참 상당히 좀 저는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서부에 살아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상황을 보고 미국의 확진자 수를 매일 체크업을 해본 상태에서는 미국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도 뭐 주식시장은 연준이 푼 돈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 좀 마실게요.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시는 개인적인 기준은 어떤 아까 말했던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싼 주식은 남에게 비싸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시장 자체에서 형성하는 그 프리미엄을 주는 가격, 비욘드 미트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캔베스프랑 비교해 봤을 때 그만큼 가치를 받을 수 없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받는 이유는 뭐냐, 뭔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싸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또 판단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이제 어떤 정도의 업력이 있고, 예전에 잘했던 애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 잘하는 애가 미래도 잘할 것 같잖아요. 갑자기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잘했던 애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뭔가 중간에 계기가 있으면 또 앞으로 잘하게 되겠지만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다들 그건 느끼시잖아요. 가장 힘든 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싸다 싸다 판단하는 개인적인 기준 같은 게 참 이게 또 애매한데, 현금이란데 딱 그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 보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대비하는. 지금 뭐 불황을 대비하는 주식들은 거의 뭐 다 올라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고통받고 피 막 흘리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애들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뭐 항공주나 뭐 보잉, 저도 보잉 주주지만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TSA로 저도 공항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한창 올라갈 때 이걸 왜 못 샀지. 특히 이제 안타까웠던 게 6불 7불 했을 거예요. 사우스웨스트가 2011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우스웨스트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잘 판단을 못 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거고, 지금 항공주는 그거 체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비행기를 얼마나 타는지. 영화관도 지금 오픈을 하는데 30% 공간만 활용을 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출이 아무리 잘 나봤자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항공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좌석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을 못 실는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쭉 보면 20-30% 수준밖에 안 올라갔다고. 나중에는 올라오겠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은 당장에는 저는 좀 암울하지 않나. 그리고 몇몇 테크주를 제외하고 기업 이윤이 2분기, 3분기 바닥일 텐데.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이 실적을 나몰라라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돌아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돈과의 상관관계, 연준이 심하게 지금 막 엔터키 쳐가지고 뭐 미국민들한테 1200불 주고 우리 딸내미한테 500불 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실적에 근거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2021년이 되면 이야기하는 게 돌아선다.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 GDP도 뭐 한 마이너스 40% 2분기다. 근데 그건 이미 3월 18일 날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연준이 또 돈을 풀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V자 반등 깔끔하게 좀 나왔잖아요. 이 V자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라고 하냐, 연준이 돈 풀 만큼 앞으로 얼마큼 푸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기업 실적은 어느 정도 안 나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스파이를 사모으면 섹터나 가치주의 탭에서는 중복인가요? 아니면 스파이를 기본일까요? 그건 이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VTI라고 해서 몇천 개의 주식들을 시장 수익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스파이가 되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섹터나 가치 배당 ETF를 섞는 것도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내가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지. 나는 계잡주를 좋아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계잡주 투자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아니고 나는 정말 장기 투자할까? 뭐 한국 분들이잖아. 장기 투자 50분, 단기 투자 2분, 2분 만에 샀다 팔았다 하고.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을 한국 주식처럼 그렇게 간다 그러면 힘들다는 거.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사놓고 밤에 잠 못 자고 가족들한테 화내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보면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고 머리털 막 빠지고 뭐 돈 벌으면 뭐야, 머리털이 소중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든 어떤 주식을 사든지 자기가 얼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리 올라간들 아무리 내려간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면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질문 뭐 하나만 더 받죠. 이제 1시간 반 딱 하고 끝내죠. 환불이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공항에 지금 거의 뭐 6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탑승객들이. 그 며칠 전에 이제 저도 치과 가려고 이렇게 라스베가스는 이렇게 공항을 질러 가는데 비행기가 딱 2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건 이미 제가 볼 때는 항공주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1분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면 끝내도록 하죠.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뭐 좋아요,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만약 분위기 좋으면 이렇게 라이브 나중에도 뭐 다시 또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책 한 권 본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경험도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국가는 어디에 투자하고 계시나요? 뭐 넘버 2죠. 뭐 중국이 아니다, 뭐 중국 공산당이다 어떻게 믿어 이러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닌가요? 그리고 넘버 2 정도 하는데 못 속여요. 힘들고. 그리고 예전에 미국도 유럽에서 기술 훔쳐다가 일본이 또 이제 미국 기술 훔쳐가지고 하고, 다 그런 식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한국도 일본에 있는 기술, 일본에서 그 가져다가 그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중국도 그 전체를 밟아나가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1980년도에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그리고 기업 주가도 마찬가지야. 그때 100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뭐 12년째 박스피에 갇혀 있더라도 보면 20 몇 퍼센트, 20 몇 퍼센트, 20배 정도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본다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고 없잖아요. 뭐 베트남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증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라라랜드는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이렇게 적는데, 주식시장이 딱 적정한 가치를 딱 고지식하게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앞서 나갈 때도 사람,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US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거품이 형성이 됐다 깨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넘버원 누가 있어요? 미국 말고. 그냥 미국이 자빠진다 그러면 전 세계가 자빠진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길게 놓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내일 당장 주가 어떻게 돼? 주가는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사면 올라가고 많이 팔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3월 같은 그런 폭락장에서 줍줍줍 해가지고 지금 보면 40% 50% 수익 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때 매도해가지고 지금 허벅지에 은장도 꽂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주식시장 가격이 싸졌을 때, 그리고 폭락을 했을 때 항상 기회였다는 거. 아까 보여드린 역사 속에서 긍정이 된 거잖아. 그런 거 봤을 때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고 이런 거보다 마음 편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 달러가 많이 풀리면 뭐 원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환율이 이게 참 힘들어요. 환율을, 이게 뭐 환율 트레이더들도 돈을 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건 뭐 달러가 약세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달러,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왜냐? 전 세계가 다 돈을 풀고 있잖아요. 유럽도 돈 풀죠. 그리고 한국도 돈을 풀고 있고. 서로 바보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오히려 그 덕분에 이제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위기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아까 전 세계에 유통되는 61%가 달러다 보니 달러를 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는 찾아가겠죠. 제자리는 찾아가겠는데, 환율 전망은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뭐 12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